반이니까 이제 반밖에 안 남았어. 네, 클쌤입니다. 이번 시간 할 내용과 다음 시간 내용은 간단한 기본 용어에 대한 개념 정리라서 특별히 어려운 내용은 없을 겁니다. 근데 이제 이 내용들은 아시다시피 여러분들이 중학생 때 충분히 연습이 된 상태에서 이 내용을 보는 거라서 그냥 가볍게 한번 짚고 넘어간다? 네, 시작을 가볍게 처음부터 어려운 내용을 줘버리면은 띵 이게 뭐지? 이렇게 해버리니까 처음에 가벼운 출발, 모두가 즐거워질 수 있는 출발을 하기 위해서 가볍게 그냥 용어 개념 한번 짚어보고 넘어간다. 요런 마음으로 그냥 보시면 됩니다. 처음부터 어렵진 않습니다. 자, 용어 정리해 봅시다. 처음에 뭐가 나왔냐면 항 나왔네. 항이 뭔데? 수 또는 문자의 곱만으로 이루어진 식. 누가 등장하냐면 수랑 문자가 등장한데, 근데 그들이 곱하기로만 연결돼야지 그게 바로 항이랍니다. 예를 들어 볼게. 2 곱하기 x 곱하기 y 빼기 3 더하기 4 곱하기 x 더하기 5 곱하기 y 곱하기 y, 요러한 식이 있다고 한번 볼까? 이 다항식에서 누가 항인데 라고 말을 한다 그러면 얘는 2랑 x가 곱하기로 연결되어 있고 x랑 y랑 곱하기로 연결되어 있고 그 다음은 곱하기 없지? 끊어져 버렸지? 그래서 이게 하나의 항이고요. 마이너스 3이랑 그 다음에 곱하기 또 없네? 끊어져 버렸네? 그럼 이게 또 하나의 항이고요. 4랑 x랑 곱하기 연결되어 있고 그 다음에 또 곱하기 연결이 없네? 얘가 또 하나의 항이고요. 5랑 y랑 곱하기 연결, y랑 곱하기 연결. 그래서 또 이게 하나의 항에 해당하는 겁니다. 수학이다 보니까 등장하는 것은 이렇게 수나 문자밖에 없는데 걔들 사이의 연결이 곱하기로만 되어 있잖아. 그럼 그걸 보고 하나의 항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실제로 얘를 쓸 때는 곱셈 기호 생략하고 숫자를 앞에 쓰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2xy 3 더하기 4x 더하기 5y 제곱 이렇게 쓴다는 걸 우리가 이미 알고 있지. 해서 한번 개념을 정리해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상수항. 여기서는 뭐냐면 중요한 내용이 특정한 문자라는 내용이 나와요. 특정한 문자를 포함하지 않는 항 이렇게 나오거든. 특정 문자를 포함하지 않는 항. 중학생 때는 이 특정한 문자라는 것이 뭐 변수에 해당하는 x, y, g 나와 버리면 걔들이 대부분 다 특정한 문자에 해당됐었거든. 근데 여기서부터 약간 주의가 필요한 게 고등학생 때부터는 정확한 개념을 소개하기 때문에 누가 특정한 문자인지를 알고 식을 봐야 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3x의 제곱 y 마이너스 5x 플러스 6xy 마이너스 8 플러스 4x 마이너스 2x y 제곱, 이러한 다항식이 있다고 봅시다. 근데 얘를 해석할 수 있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거든. 첫 번째, 이 다항식이 x에 대한 다항식이다. 즉 특정한 문자를 x라고 지정을 해줬어. x만 특정한 문자라는 거야. x에 대한 식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 항을 하나씩 구분해 보면 얘는 x가 두 번 곱해져 있는 2차 항이 되겠고 얘는 x가 한 번 곱해지는 1차 항. 이 차수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이미 배우긴 배웠죠. 항의 차수. 그 특정한 문자, 해당 문자가 몇 번 곱해졌는데 이걸 말하는 거거든. 몇 번 곱해졌는데 그 특정 문자가 몇 번 곱해졌는데 곱해진 개수. x가 특정 문자라면은 x가 두 번 곱해졌잖아. 그럼 2차. x가 특정 문자라면 x가 한 번 곱해져 있죠. 그럼 1차. 이런 식으로 따지는 거 알고 있죠? 다음 얘가 x에 대한 식이라는 가정하에 보고 있는 거니까 얘도
1차. 얘는 x가 아예 없죠? 상수항. x 한 번 곱해져 있지? 1차. x가 한 번 곱해져 있지? 1차.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누가 상수항인데 항속에 특정한 문자인 x가 아예 없는 얘만 상수항이야. 두 번째, 얘를 y에 대한 다항식이다 라고 정의를 내려준다면 y만 특정한 문자가 되는 거고 나머지 문자들은 상수 취급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y 있네? 그럼 얘는 y 1차 항이 되는 거고 y가 없네? 상수항입니다. y가 한 번 곱해져 있네? 1차항. y가 없네? 상수항. y가 없네? 상수항. y가 두 번 곱해져 있네? 그러면 2차항. 되겠습니까? 그래서 누가 상수항인데 y가 아예 안 곱해진 마이너스 5x, 마이너스 8, 플러스 4x 이 전부가 다 상수항이 되는 겁니다. 세 번째, 이 주어진 다항식을 xy에 대한 다항식이라고 정의를 내려준다면 x, y 다 특정한 문자가 된다는 거거든. 그러면 해석해보자. 이 x, y, x 또는 y가 몇 번 곱해졌냐면 x 두 번, y 한 번, 총 3번. 얘는 3창, 얘는 x 한 번, 1창, 얘는 x 한 번, y 한 번, 총 2번이네. 2차항, x, y 한 개도 없네. 빵차항, 상수항, x 한 번이지. 1차항, x 한 번에 y 두 번, 총 3번이네. 3차항. 이렇게 분류해 볼 수가 있거든. 그럼 누가 상수항이냐면 x나 y가 전혀 들어있지 않은 얘만 상수항이라는 거지. 되겠습니까? 그래서 중학생 때는 굳이 개념 따지고 막 하지 않아도 얼추 맞게끔 문제를 만들어 주기 때문에 별 문제가 안 됐지만 고등학생 때는 어떻게 정의 내리고 하냐에 따라서 성질이나 이런 것들이 달라지기 때문에 문제를 꼼꼼히, 내용을 꼼꼼히 잘 보셔야 됩니다. 점 한 개라도 놓치면 안 됩니다. 차수한 김에 나머지 요 차수 내나 보면 다항식의 차수라고 있는데 요거는 주어진 다항식 중에서 항의 차수가 가장 높은 차수가 그 식의 대표 차수가 되는 거야. 예를 들어서 얘를 x에 대한 다항식이다 라고 정의 내린다면 x가 가장 높은 게 2차항이 가장 높거든. 그럼 얘는 2차식이 되는 거고 얘를 y에 대한 다항식이다 라고 정의 내린다면 y가 가장 높았던 게 2차항 여기 있지? 그럼 얘는 y에 대한 2차식이 되는 거고 얘를 xy에 대한 다항식입니다 라고 정의 내린다면 그 중에 제일 높은 게 3차가 제일 높지? 그래서 3차가 요 식의 대표 차수가 되는 겁니다. 이 식은 3차식이라고 부르는 거야. 그 다음에 개수 또한 이런 문자 나옵니다. 특정한 문자 계속 나오지. 특정한 문자라는 말이 특정한 문자 아이고 이거 왜 이래 잠깐만. 특정한 문자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 만약에 얘가 이 식이 x에 대한 다항식이다. 그럼 특정한 문자는 x가 되겠지. x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 뭔데? 3이랑 y가 있네. 그래서 쟤는 3y가 x 2창의 개수라고 할 수 있겠고 x를 제외한 나머지 마이너스 5가 x 1창의 개수가 되는 거고 x를 제외한 플러스 6y 얘가 x 1창의 개수가 된다는 겁니다. 얘는 상수항이고 얘는 x 1창 개수가 플러스 4 x 1창 개수가 마이너스 2y 제곱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얘를 만약에 y에 대한 다항식이다 라고 정의를 내려준다면 얘는 y 1창인데 개수가 얼마냐면 3x의 제곱이 되는 거고 얘는 상수항이고 얘는 y 1창인데 개수가 y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인 6x 얘 상수항이고 y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 마이너스 2x가 y 2창의 개수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지. 되겠죠? 그래서 특정한 문자가 누구인지를 알아야지 식이 해석되는 겁니다. 잘 보고 판단하세요. 그 다음 다항식 얘가 다항식이잖아. 뭐 얘도 다항식이고 식 나와 있으면 다 다항식이야. 왜? 항이 한 개 또는 두 개 이상이기 때문에 한 개 이상만 있으면 전부 다 다항식이야. 쌤 그러면 요 다항식은 항이 한 개 있는 식을 다항식이라고 그러는데 그럼 한 개짜리 있는 식은 다항식이라 해야 돼요? 다항식이라 해야 돼요? 얘는
쉽게 포함관계로 말해줄게요. 다항식이 있어. 이렇게 다항식이 이 안에 들어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그 중에는 항이 1개 있는 다항식도 있고 항이 2개 있는 다항식도 있고 항이 3개짜리인 다항식도 있고 뭐 여러가지 기타 다항식들이 있을 수 있겠지. 근데 그 중에서 특별히 항이 1개 있는 이러한 다항식을 이름을 따로 부를 수가 있대. 단항식이라고. 결론은 항이 1개밖에 없는 이러한 식은 단항식이라고 말해도 괜찮고 다항식이라고 말해도 괜찮다는 거야. 그래서 전부 다 싸잡아 말할 때는 다항식이고 항이 1개짜리를 특별히 말하고 싶다. 그러면 단항식이라고 해도 괜찮고 뭐 이런 거지. 다음에 마지막 내용이네요. 동류항. 종류가 같은 항들을 동류항이라고 하는데 얘도 약간은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동류항이 되기 위한 조건이 필요합니다. 조건이 있습니다. 어떤 조건이 있냐면 첫 번째, 특정한 문자라고 하는 그 문자가 서로 같아야 돼, 항끼리. 두 번째, 그 문자끼리 차수까지 같아야 됩니다. 그래야 서로 동류항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 그럼 동류항 왜 찾는데? 동류항끼리는 더하기 빼기 연산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식을 마지막에 정리해 줄 때 동류항끼리는 싹 모아서 정리를 해주고 막 그러잖아. 그럼 여기 나와 있는 식을 보고 판단해 볼까? 얘를 만약에 x에 대한 다항식이다라고 정의를 내린다면 얘는 x 2차항, 또 2차항이 없지. 여기 x 1차항이 있고 여기 x 1차항이 있죠. 문자가 x 같고 1차 1차로 같지. 그래서 얘와 얘가 서로 동류항 이런 게 되겠네. 뭐 얘는 xy 제곱 해서 얘도 1차항이 되고 얘도 1차항이 되는데 그러고 보니까 얘들이 x에 대한 1차항이 되게 많네. 4개나 있네. 1개, 2개, 3개, 4개나 있었네. 얘도 x 쓰고 있고 x를 사용하고 x를 사용하고 x를 사용하는데 다 1차 1차네. 얘들 다 동류항이네. 얘들은 x에 관해서 정리해가지고 이렇게 x 묶어서 나머지 개수만 요 안에 짜라락 써가지고 정리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되겠나요? 근데 만약에 얘를 xy에 대한 다항식이라고 정의 내린다면 얘는 xy에 대한 3차항, 얘도 xy에 대한 3차항이잖아. 차수는 똑같지만 얘는 x가 2번, y가 1번이고 얘는 x가 1번, y가 2번이라서 차수는 같지만 얘는 동류항은 아니야. 동류항이 되려면 문자도 같아야 되지만 그 문자들의 차수까지도 같아야 돼. 그래서 얘들이 만약 동류항이라면 이렇게 돼야 되겠지. 아까처럼 해당하는 문자를 쓰고 나머지 개수를 안에 이렇게 정리해서 쓸 수 있어야 되겠지. 하지만 쟤들은 어떻게 정리할 거야? 뭐 이렇게 해서 정리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정리할 수도 없고 쟤들은 XY로 묶을 수밖에 없거든. 해서 동류항이 되기 위해서는 해당하는 문자도 같아야 되고 그리고 그 문자들의 각각의 차수도 같아야지 서로 동류항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이렇게 다 묶어서 계산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항이 여러 개 나오면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정리가 되어 나오지만 아까처럼 얘가 뭐 x에 관한 식인데 가만 보니까는 얘들이 다 x에 관한 1차 항인데 정리가 안 되어 있어. 그래서 이렇게 정리가 안 되어 나올 수도 있거든. 걔들을 정리를 할 건데 정리하는 방식이 두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차수가 높은 차수부터 시작해서 점점점 낮아지는 차수로 정리하는 방법. 이거를 내려오는 순서라고 그래서 내림차순으로 정리한다고 말하고 나머지 하나는 낮은 차수부터 즉 상수항부터 1차, 2차, 3차, 4차 점점 올라가게끔 정리하는 방법. 얘를 올라가는 순서라고 그래서 오름차순으로 정리한다고 표현합니다. 내림차순과 오름차순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평소에 어떤 식으로 정리합니까? 예를 들어서 x의 제곱 더하기 2x-1이 있다. 얘는 2차, 1차 상수항. 그지? 2차, 1차 상수항. 점점점 내려가는 순서로 항을 정리해 놨죠. 이런 순서를 뭐라 그런다고? 내림차순으로 정리한다라고 한다고.
근데 여러분들이 얘를 이렇게 써요? 이렇게. 평소에 이렇게 씁니까? 요거는 상수항 1창, 2창 순서로 쓴 거잖아. 점점 올라가는 순서. 오름차순. 이렇게는 잘 안 쓰죠. 이런 방식이 있긴 하지만은 대부분은 내려오는 순서로 쓸 겁니다. 그게 보기 편하거든. 글을 읽을 때도 왼쪽에서부터 오른쪽으로 읽어 나가는 게 편하듯이 높은 차수부터 낮은 차수로 쓰는 게 편하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정리하는데 방식은 두 가지 있다. 뭐 이 정도만 알고 지나가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뭐 다항식끼리 더하기 빼기 어떻게 할 건데 이런 것들. 이거는 여러분들이 평소에 그냥 눈 감고도 하는 거라서 특별히 설명해 줄 게 없긴 한데 뭐 예를 들어서 뭐 괄호 안에 2x 빼기 1이 있는데 앞에 마이너스가 붙어 있다. 그럼 얘를 꺼낼 때 마이너스 1이 분배되어서 마이너스 2x 플러스 1 된다. 뭐 이런 내용 다루는 거거든. 그냥 책 보고 이해하세요. 별 내용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덧셈 뺄셈을 할 때 있어서 다항식은 덧셈에 대한 성질 두 가지가 성립합니다. 첫 번째가 교환 법칙. 얘는 교환 법칙이 뭔데 어디에 적용되어 있는데 이 정도만 알면 됩니다. 교환 법칙. 이건 뭐냐면 덧셈에 대한 교환 법칙이라서 덧셈 기호가 있는데 이 항이 이렇게 있어. 덧셈 기호 앞에 항이 하나가 있고 덧셈 기호 뒤에 항이 하나가 있어. 교환이잖아. 교환은 뭐냐면 위치 교환입니다. 앞에랑 뒤에랑 위치를 서로 바꾼다는 거야. 그러면 B가 앞으로 나오고 덧셈이 있고 A라는 항이 뒤에 나오겠지. 그렇게 위치를 교환하더라도 등식은 성립한다. 이게 교환 법칙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뭔지를 알고 식을 봤을 때 아 이게 교환 법칙이 적용되었구나 판단할 수 있으면 끝나는 겁니다. 다음에 결합 법칙. 얘는 항이 3개가 있어요. 이렇게 A, B, C. 덧셈에 대한 법칙이니까 당연히 다 덧셈 연결되어 있겠죠. 그리고 A 더하기 B 더하기 C 이렇게 했는데 결합이잖아. 결합이 앞에 거를 먼저 결합하고 뒤에 거를 계산하는 거랑 뒤에 거를 먼저 결합하고 앞에 거를 나중에 계산하는 거랑 결과물은 서로 같습니다. 이걸 말해주는 겁니다. 이미 여러분들이 중학생 때 많이 해봤던 내용들이고 숙달 다 되어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을 할게요. 그래서 오늘 했던 내용들은 가볍게 용어 정리 뭐 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혹시나 이 중에서 자기가 몰랐던 용어 있거나 그리고 어설프게 알았다가 어떤 내용이냐면 이런 거 어설프게 알았다가 특정한 문자 나오는 이런 내용들 특정한 문자 나와가지고 이렇게 상수항 찾는다든지 뭐 이런 거 특정한 문자 때문에 달라지게 되는 상수항 뭐 개수 차수 이런 거 특정한 문자 때문에 달라지게 되는 이런 내용들이 생기잖아. 그래서 어떤 문자에 대한 다항식인지를 정의를 보고 판단하는 거 그거 연습을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뭐 다항식이 이게 많을 다자라고 해서 항이 여러 개 있어야 다항식이 되는 게 아니라 수학 개념에서는 수학 정의에서는 항이 한 개만 있더라도 다항식이라고 할 수 있다는 거. 국어정의랑 수학정의랑은 좀 차이가 납니다. 다른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 좀 주의해 주시고 나머지는 특별히 어렵거나 한 내용은 없었으니까는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 할게요.